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제로 투 원, 스탠퍼드 대학교 스타트업 최고 명강의, 피터 틸 지음, 브레이크 메스터스 지음, 이지연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피터 틸,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그룹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손꼽히는 스타트업 성공 사업가이자 벤처 캐피털 투자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8년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 페이팔을 설립해 CEO로서 회사를 이끌었으며 2002년 페이팔을 성장시켜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2004년 그는 첫 외부 투자로서 페이스북에 투자했고 페이스북 이사로 활동했다. 같은 해 소프트웨어 회사 펠런티어 테크놀로지를 출범시켰다. 펠런티어는 컴퓨터를 활용해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들을 돕고 있다. 틸은 또한 링크트인과 옐프를 비롯한 수십 개의 성공적 기술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별명이 붙은 전직 동료들이 운영하고 있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멤버들이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회사 파운더스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파운더스 펀드는 스페이스 X 및 에어비앤비, 옐프 등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틸을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 불리게 한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학교 교육보다 학습을 우선하라고 권함으로써 전국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기도 했다. 틸 장학금을 만들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틸 재단 역시 기술 진보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 생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레이크 메스터스, 법률 연구 기술 스타트업 주디캐터 공동 창업자. 2012년 스탠퍼드 로스쿨에 재학 당시 피터 틸이 스탠퍼드에서 강의한 수업 내용을 꼼꼼히 필기해 블로그에 연재했는데 이 노트가 조회수 100만 회를 넘는 등 인터넷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차례, 머릿말, 0이 1이 되려면 1.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2. 과거에서 배워라. 3.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르다. 4. 경제 이데올로기. 5.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6. 스타트업은 로또가 아니다. 7. 돈의 흐름을 쫓아라. 8. 발견하지 못한 비밀. 9. 기초를 튼튼히 하라. 10. 마피아를 만들어라. 11.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올까? 12. 사람과 기계 무엇이 중요한가? 13. 테슬라의 성공. 14. 창업자의 역설. 맺는 말,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 머리말, 0이 1이 되려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다.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제2의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될 수도 없으며 또다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다. 이들을 그대로 베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쉽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n분의 1이 될 뿐이다.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된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창조로 세상에는 낯설고 신선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어려운 과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늘 하던 그 사업을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쥐어짤 수 있는 건 다 짜냈을 때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는 2008년의 위기 따위는 우습게 보일 만큼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오늘의 모범 사례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 뿐이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사기업에서도 이미 거대한 행정관료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하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또 실제로 미국에서 회사 하나가 성공하려면 수백, 수천 개의 기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것은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기적을 우리는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부른다. 기술이 기적인 이유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술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능력을 곧저 한 척 수준으로 끌어올려준다. 다른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댐을 쌓고 벌집을 만들지만 인간만큼은 유일하게도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고 기존의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무엇을 만들지 결정할 때 인간은 미리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새로 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나 배울 법한 이 기초적인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부분 했던 일을 반복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회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다룬다. 페이팔과 펠런티어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페이스북과 스페이스 X를 포함한 수백 개의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내가 그동안 알게 된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 그동안 나는 성공과 실패의 수많은 패턴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여기에도 공유할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이 책에 성공의 절대 공식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 정신을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그런 공식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혁신은 그동안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 단어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내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패턴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식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2012년에 내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의한 스타트업에 관한 수업이 발단이었다. 대학생들은 몇몇 전공 분야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능력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당시 수업을 진행하며 내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도 학생들이 학교의 전공이 정해주는 진로를 넘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넓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이런 내 수업 내용을 학생 중 한 명이던 블레이크 메스터스가 꼼꼼히 기록했고 그 노트가 인기를 얻어 학교 밖으로까지 돌아다니게 되었다. 결국 나는 브레이크와 함께 그 노트를 수정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엮기로 했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이 반드시 스탠퍼드에만, 대학에만, 혹은 실리콘밸리에만 있으란 법은 없지 않은가? 1.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볼 때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설적이고 쉬운 질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지적인 측면에서 이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당연히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이 질문은 심리적으로도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응답자는 그게 일반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생각은 흔치 않다. 하지만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희귀한 것은 바로 용기다. 면접 때 내가 자주 듣는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망가진 우리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 시급합니다.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예요. C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대답이 아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많고, 세 번째는 아주 흔한 논쟁의 한쪽 주장일 뿐이다. 반면에 좋은 대답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X라고 믿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나 자신이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념과 반대되는 생각을 묻는 이 질문이 미래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할 때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의 총합이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와 뚜렷이 구별되고 또 중요한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순간이라서가 아니다. 미래가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0년간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아직 100년도 더 남은 일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많은 것이 급격히 바뀐다면 미래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셈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첫째, 미래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과 둘째, 그래도 미래의 뿌리는 현재의 세상의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통념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말하는 답들은 대부분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여기에 훌륭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미래를 잘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0에서 1로 진보된 미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보된 미래를 꿈꾼다. 이때의 진보란 둘 중 하나다. 먼저 수평적 진보 내지는 확장적 진보가 있다. 이는 효과가 입증된 것을 카피하는 것, 즉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수평적 진보는 우리가 이미 그 모습을 알고 있으므로 쉽게 상상이 된다. 두 번째는 수직적 진보 내지는 집중적 진보이다. 이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즉 0에서 1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진보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들었다면 수평적 진보를 이룬 것이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본 다음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면 수직적 진보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수평적 진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글로벌화가 된다. 글로벌화는 한 곳에서 성공한 것을 모든 곳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글로벌화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20개년 계획은 지금의 미국처럼 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성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카피해왔다. 19세기의 철도 사업, 20세기의 에어컨은 물론이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카피하기도 했다. 카피하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카피는 여전히 카피일 뿐이다. 한편 수직적 진보를 한 단어로 나타내면 기술이 된다. 최근 몇십 년간 빠르게 진보한 IT 기술 덕분에 실리콘밸리는 기술의 메카가 되었다. 하지만 기술이 반드시 컴퓨터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말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모두가 기술이다. 글로벌화와 기술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진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달성하거나 또는 그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1815년에서 1914년까지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가 동시에 이뤄진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한 1971년까지의 시기에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글로벌화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1971년 이후에는 글로벌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기술 발전은 대부분 IT 분야로 한정되었다. 이렇게 한동안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나니 자연히 다들 향후 몇십 년간은
여러 가지 융합과 획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몇몇 용어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술의 역사적 종말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세계를 소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눈다는 것부터가 선진국들은 이미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이루었고 빈공국들은 그저 따라잡아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통념과 반대되는 의견에 관한 내 대답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기술이 더 중요하다. 기술의 변화 없이 앞으로 20년간 중국이 에너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면 대기오염 역시 2배가 될 것이다. 인도의 수억 가구가 지금의 미국인들과 똑같은 식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환경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부를 창출하려고 전 세계의 옛날 방식을 전파한다면 세상은 부유해지기는커녕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자원이 희소한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 없이 글로벌화를 계속해 나갈 방법은 없다. 역사가 흐른다고 새로운 기술이 저절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고대인들은 정적인 균형이 계속되는 제로섬 사회에 살았다. 그런 사회에서 성공이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고대인들은 새로운 부의 원천을 거의 창출하지 못했고 장기적으로도 보통 사람들은 극도의 빈곤으로부터 구해낼 대책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1만 년이 흐르는 동안 원시시대의 농경, 중세의 풍차, 16세기의 천문관측기와 같은 간헐적인 진보가 일어났다. 그리고 1760년대 증기기관이 출현하면서 현대사회는 갑자기 폭주하는 기술적 진보를 경험했다. 이런 추세가 대략 1970년까지 이어진 결과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받게 되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주부모 세대,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이 같은 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주 4일 근무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서 단위 가격을 매기기도 힘들게 되기를 바랬으며 달에서 여름 휴가를 맞이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우리 주변만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이상하게도 구식이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극적인 개선을 이룬 분야는 컴퓨터와 통신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꾼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더 나은 미래가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점은 잘못이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20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번창하는 시대로 만들어줄 새로운 기술을 상상하고 또 창조해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생기업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모험, 즉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과학에서는 영국의 왕립학회, 비즈니스에서는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8인의 배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 주체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소규모 집단들이었다.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역으로 소규모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혼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관료제적 계급 조직은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단단히 물려있는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 변비에 걸린 것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기보다는 일이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만 내보내는 편이 승진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편 극단을 보면 외톨이형 천재는 예술이나 문학의 고전을 남길지는 몰라도 산업 하나를 통째로 일굴 수는 없다. 신생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다만 그 규모는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유지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신생기업이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람들이다. 신생기업이 가진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다. 새로운 생각은 민첩함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규모가 작아야 생각할 공간이 생긴다. 이 책은 새로운 일을 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마땅히 스스로 물어보고 또 답해봐야 할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특정 지식의 기록이 아니며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자습서다. 왜냐하면 생각이야말로 신생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시되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백지 상태에서부터 다시 사업을 생각하라. 2. 과거에서 배워라. 앞서 얘기한 통념에 반대하는 견해에 곧장 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준비 삼아 다음의 질문에 먼저 답해보자. 남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니체는 광기에 빠진 개인은 흔치 않다. 그러나 집단, 당파, 국가, 시대로 가면 광기가 곧 지배한다 라고 말했다. 흔히들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그 뒤에 숨겨진 통념과는 다른 진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명제 하나를 생각해보자.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돈을 잃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1999년대 말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당시에는 손실만 없으면 더 크고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식으로 포장되었다. 신경제라고 하는 일반의 통념은 이윤처럼 재미없는 기준보다는 페이지뷰가 더 믿을만하고 진취적인 재무지표라고 인정했다. 통념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볼 때야 정말 제멋대로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뭔가 하나가 붕괴되면 그제야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것에 버블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버블로 인해 생겨났던 왜곡된 인식들까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인터넷 광풍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버블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배운 교훈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 기술에 대한 모든 시각을 정의하고 또 왜곡하고 있다. 그 왜곡을 뛰어넘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싶다면 우선 과거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눈에 살펴보는 1990년대. 1990년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1990년대가 번영을 구가한 낙관적 시대였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인터넷 호황과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향수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지 않았다. 1990년대 말 18개월간의 닷컵 열풍을 불러오게 된 그 당시 암울했던 전 세계적 분위기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90년대는 한바탕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하락 국면은 1991년 3월에 끝났지만 회복은 더뎠고 실업률은 1992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후로 제조업 경기는 단 한 번도 온전히 반등하지 못했다. 서비스의 경제로의 이행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통을 수반했다. 1992년부터 1994년 말까지는 총체적 불안의 시기였다. 케이블 뉴스에는 모가디슈의 죽은 미국 병사들의 사진이 계속 나왔다. 일자리가 멕시코로 빠져나가면서 글로벌화와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도 심화되었다.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는 1992년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물러나게 만들었고 로스페로는 1912년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후 제3당 출신으로 가장 많은 2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했다. 록밴드 너바나와 그런지록, 헤로인에 심취한 문화가 실제로 무엇을 반영하고 있었든 간에 결코 희망이나 자신감의 표출은 아니었다. 실리콘밸리 역시 부진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전쟁은 일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넷은 비상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1992년 말이 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의 상업적 용도에 제한이 있기도 했고 아직 사용자 친화적인 웹 브라우저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한 1985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전공이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경제학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많은 것이 짐작될 것이다. 대학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술 분야란 특이한 것, 심지어 주변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게 인터넷이었다. 1993년 11월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공식 발표되면서 일반인들도 온라인에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모자이크는 넷스케이프가 되었고 넷스케이프는 1994년 말에 내비게이터 브라우저를 출시했다. 내비게이터를 채택한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넷스케이프는 아직 이익도 나지 않고 있던 1995년 8월에 이미 기업 공개를 단행할 수 있었다. 5개월 만에 넷스케이프 주식은 주당 28달러에서 174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다른 기술 기업들도 호황을 맞기는 마찬가지였다. 야후는 1996년 4월에 8억 4,800만 달러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상장되었고 아마존은 1997년 5월에 4억 3,800만 달러에 상장되었다. 1998년 봄이 되자 각 회사의 주가는 4배 이상으로 뛰어 있었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인터넷 기업이 비인터넷 기업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몇 배나 높다는 주장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렵지 않게 시장이 미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엉뚱한 데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었다. 1996년 12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퍼는 비이성적 과열이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높여놓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기술 부문 투자자들이 과열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그 정도까지 과열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 7월 금융위기가 동아시아를 강타했다. 정실 자본주의와 대규모 외화 부채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 경제를 무릎 꿇렸다. 뒤이어 1998년 8월에는 루브라 위기가 따라왔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러시아는 루브라를 평가절하했고 국가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1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돈이 바닥났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꼈고 다우지수는 단 며칠 만에 10% 이상 곤두박질 쳤다. 사람들의 걱정은 옳았다. 루브라 위기는 연쇄 반응을 촉발했고 과도한 레버리지 전략을 펼치고 있던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무너뜨렸다. 롱텀 캐피털은 1998년 하반기에만 4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러고도 1,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결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개입했고 대규모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한편 이 사태가 경제 전체의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의론과 무관심 속에 유럽은 1999년 1월 유로화 유통을 시작했다. 유로화는 거래 첫날 1.19달러까지 상승했지만 2년 후에는 0.83달러로 내려앉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G7 중앙은행장들이 수십억 달러의 시장 개입을 통해 유로화의 가치를 지탱해 줘야 했다. 반짝 불고 사라졌던 닷컴 열풍이 1998년 9월부터 시작된 데는 다른 모든 것이 가망없어 보인다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작용했다. 구경제로는 글로벌화라는 난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가 오려면 뭔가 하나쯤은 그것도 제대로 먹히는 게 있어야 했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인터넷 경제라는 신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닷컴 열풍. 닷컴 열풍은 강렬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다 함께 제정신이 아니었던 기간은 1998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고작 18개월에 불과했다. 닷컴 열풍은 실리콘밸리에 불어온 골드러시였다.
어디를 가나 돈이 널려 있었고 끊임없이 과열되었으며 수상쩍은 사람들이 그 열풍을 뒤쫓는 경우도 많았다. 매주 수십 개의 신생 벤처 기업들이 누가 더 많은 돈을 쓰나 경쟁하듯 호화로운 출범 파티를 개최했다. 장부산 백만장자들이 수천 달러짜리 만찬 계산서를 집어들고 돈 대신 자기 회사 주식으로 지불하겠다고 했다. 가끔은 정말로 그게 가능하기도 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스스로 신생 벤처 기업을 차리거나 갓생긴 신생 벤처 기업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내가 알던 40대 대학원생 한 명은 1999년 당시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보통은 40대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이상하게들 생각한다. 또 동시에 6개의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1990년대 후반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 열풍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종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야 했다. 소위 성공적이라는 회사들은 대부분 기업이 성장할수록 돈을 잃는 일종의 반사업적 사업 모형을 채용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춤을 춘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름 뒤에 닷컴만 붙여도 하룻밤 사이에 회사의 가치가 2배가 된다면 비이성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